사장님, 이번 달까지 못 내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건물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순간 저는 텅 빈 카페 한가운데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휑하게 켜진 가게 안에는 손님 한 명 없었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12,400원.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수백 명을 지휘하던 현장 소장 출신이 고작 2년 만에 5억 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폐업 신고서를 들고 가게 문을 잠그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82세쯤 되어 보이는 초라한 노인이 제 가게 앞 인도 위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헐렁한 옷을 걸친 그 노인은 의식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의 품에서 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가장 감사했던 40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낼 줄은요.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5억 원을 잃고 삶의 의지마저 바닥났던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행운이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61살이 된 박재호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29살의 말단 기술자로 첫 삽을 뜬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켰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콘크리트 타설 감독하던 여름도 손가락이 꽁꽁 어는 한겨울 철근 작업 현장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오피스 빌딩, 공장 시설까지 제 손을 거쳐간 건물만 해도 30채가 넘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게 평생의 미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들, 딸 둘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후배들이 조촐하게 마련해준 송별 파티에서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현장에 들어왔을 때 깡마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29 청년이 이제는 머리가 반백이 된 60살 노인이 되어 현장을 떠나는구나 싶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아내 영숙이가 30년간 꼬박꼬박 부은 적금 5천만 원까지 합치니 딱 4억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이와 저는 퇴직 전부터 작은 꿈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조용한 동네의 아담한 브런치 카페를 열어서 아침마다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수프를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소박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2년간 일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꿈을 접어야 했지만 틈틈이 요리 학원을 다니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특히 수프와 샌드위치 만드는 솜씨가 일품이어서 명절마다 친척들이 아내의 음식을 먹으러 일부러 저희 집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30년간 수백 명의 인부들을 지휘하며 사람 다루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공정표 짜고 자재 관리하고 인력 배치하던 경험이 작은 카페 운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우리 소박하게 살자면서
카페 하나 차려서 단골 손님들과 정 나누면서 늙어가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의 건물만 지어주다가 이제야 우리만의 작은 공간을 갖게 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1층 코너 자리의 빈 상가였습니다. 전면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공간은 마치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다, 바로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도시 상가를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제대로 된 브런치 카페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자금이 너무 크지 않겠냐고, 우리가 장사 경험이 없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현장에서 프로젝트 관리하던 사람인데 작은 카페 하나 못 하겠냐면서 자기도 요리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정표 짜던 습관대로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권 분석표를 만들고 반경 1km 내 경쟁업체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예상 매출과 손익분기점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주변 카페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가격대와 메뉴 구성, 손님 수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2021년 9월 드디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이었습니다. 신도시 역세권 코너 자리치고는 괜찮은 조건이라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월세가 좀 부담되긴 했지만 이 정도 목 좋은 자리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유럽풍 카페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배치했습니다. 주방 설비와 집기에는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만 해도 1,500만 원짜리 이탈리아 제품을 들여왔습니다. 좋은 장비가 있어야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게 아내의 철학이었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으로 4천만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등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3억 5천만 원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아내의 적금 5천만 원을 더해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덕분에 신용등급이 좋았고 1억 원을 연 3.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가 2021년 하반기 아직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월 이자가 3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밤 아내와 저는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5억 원 투자해서 월 순이익 800만 원만 나와도 6년이면 본전이라고,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 노후 자금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드디어 해피모닝 브런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 5시부터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빵을 굽고 수프를 끓였고 저는 홀 정리와 테이블 세팅을 맡았습니다. 아내가 직접 개발한 토마토 바질 수프와 훈제 연어 샌드위치가 대표 메뉴였습니다. 호텔 조리학과 출신답게 아내의 손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바질 페스토 소스는 아내가 3개월간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비법 레시피였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는데 첫 손님이 들어온 것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새로 생긴 카페가 궁금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면서 소스가 어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신도시에 막 입주한 젊은 부부들이 주 고객층이었는데 이런 맛집이 우리 동네에 생기다니 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오픈한 지 2주 만에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맛집, 브런치 카페 검색하면 저희 가게 사진이 첫 페이지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날은 180만 원, 주말에는 200만 원을 찍는 날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입구에서부터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고 대기 시간이 30분이 넘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특히 주말 브런치 타임에는 대기줄이 20m 넘게 늘어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보조와 홀 서빙을 맡았고 아내는 조리에 전념했습니다.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 오전 파트타임 알바생을 한 명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지만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며 빈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완공될 때 느끼는 성취감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2022년 초 월 매출이 4,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재료비 1,2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월세 450만 원, 공과금과 기타 비용 350만 원, 대출이자 32만 원. 다 제하고도 순이익이 1,1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8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성공한 거 아니냐고. 이 속도면 3년 안에 대출 다 갚고 5년 후에는 진짜 노후 자금이 모이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봄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게를 3일간 휴업하는 것이 아까웠지만 그동안 수고한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아내의 손을 잡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면 직원을 더 뽑아서 우리는 조금 쉬자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행 다니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입니다. 행복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022년 가을 저희 가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대형 쇼핑몰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저희 장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핑몰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저희 가게에도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라는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쇼핑몰 오픈 당일 저는 아내와 함께 구경을 갔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종 브랜드 매장과 식당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식당가에 올라가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같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나란히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와 거의 똑같은 콘셉트의 브런치 레스토랑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한 곳은 전국에 200개 넘는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였고, 다른 한 곳은 연예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12,000원에 팔던 훈제 연어 샌드위치를 쇼핑몰 안 프랜차이즈에서는 8,5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바질 수프도 저희는 7,000원인데 그쪽은 4,500원이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본사 지원과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출 수 있으니 저희가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오픈 첫 주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20명씩 줄을 서던 가게에 이제는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유입되는 손님이 확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는 신규 손님들이 매일 서너 팀씩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팀 오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쇼핑몰에 가면 브런치도 먹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저희 가게까지 걸어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매출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시 80만 원으로 그리고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달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대출받을 당시 연 3.8%였던 금리가 6개월 만에 5.5%로 다시 1년 후에는 7%를 넘어섰습니다. 월 32만 원이던 이자가 46만 원으로 다시 58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내가 식탁에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라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쇼핑몰 오픈 특수가 지나면 다시 손님들이 돌아올 거라고 우리 맛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운영자금이 바닥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월 매출이 1,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4,500만 원을 찍던 가게가 이제는 3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대출이자를 합치면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처음 운영자금으로 남겨두었던 4천만 원은 이미 바닥났고 아내의 비상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알바생을 내보내고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많아서 바빴지만 이제는 손님이 없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서서 유리창 너머 쇼핑몰 불빛을 바라보는 것은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무리한 노동으로 손목에 건초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손목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손목 보호대를 찬 채로 아내는 계속 주방에 섰습니다. 그러다 허리 디스크까지 악화되어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조리도 서빙도 설거지도 전부 혼자 해야 했습니다.
호텔 조리학과 나온 아내와 달리 저는 요리 솜씨가 형편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리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별점이 4.8에서 3.9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2023년 7월 월세가 3개월째 밀렸습니다. 450만 원씩 3달이면 135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도 사정이 있다면서 다음 달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명도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꿈에 부풀어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증금 1억 5천, 인테리어 1억 2천, 설비 4천, 운영자금 4천, 대출금 1억, 총 5억 원.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합쳐 투자한 그 돈이 이제 곧 전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될 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창고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게 이 꼴이구나 하는 생각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2023년 8월 15일 저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광복절이었지만 저에게는 해방이 아니라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마친 그날 오후 저는 가게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고업자가 내일 와서 테이블과 의자, 커피 머신을 싸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1,500만 원 주고 산 에스프레소 머신은 200만 원에 원목 테이블 10개는 전부 합쳐서 50만 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고른 것들인데 헐값에 넘기려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문득 바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유리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황급히 뛰어나가 보니 82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8월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이었는데 노인은 그 아래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신발 밑창은 닳아서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인의 행색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제 말 들리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탈수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게 하고 냉장고에 남아있던 생수를 드렸습니다. 노인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물을 마시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처절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3일을 헤맨 사람처럼 물을 들이켰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오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 버려야 할 재료들이라고 편하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남아있던 마지막 식빵과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훈제 연어와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아내의 비법 소스. 2년간 수천 개를 만들었던 바로 그 샌드위치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면서, 정말 고맙다면서 이틀 만에 먹는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5억 원을 날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신세. 10년 후, 20년 후에 저도 저 노인처럼 거리를 헤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노인이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난 후 품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돈 대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라면서 그때 자기도 젊었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사진을 받아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건설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철근 더미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인부들이 보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까맣게 탄 얼굴로 웃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깡마르고 어려 보이는 21살의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저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선글라스 자국이 선명한 까만 얼굴에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눈앞의 이 노인이었습니다. 1983년 제가 처음 건설 현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저는 말단 중에 말단이었습니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어서 선배들한테 치이기 일쑤였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점심 도시락을 싸갈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현장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물만 마시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매일 김밥 2줄씩을 건네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막노동을 하던 중년의 인부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름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막내에게 자기 점심을 나눠주던 그 아저씨의 투박한 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김밥을 건네던 그 눈빛만큼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 못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1983년에 강남 현장에서 막내로 일했던 박재호라고, 그때 점심마다 김밥 2줄씩 건네주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제 얼굴 위를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흰머리 사이에서 21살 막내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박재호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깡마른 막내가 자네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전 배고픈 막내에게 자신의 점심을 나눠주던 그분이 지금은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복만 씨. 올해 82세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둔 후 일용직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과는 돈 문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5년 전부터 거리 생활을 시작했고 여름에는 공원 벤치에서, 겨울에는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노인을 제 차에 태워 근처 여관으로 모셨습니다. 사비를 털어 일주일치 숙박비를 계산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그것만큼은 꼭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40년 전 김밥 두 줄의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 방에서 노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카페에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5억 원을 날리고 빚만 남았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러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자네 사업이 안 됐다며 힘들지? 라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나도 그랬다면서. 근데 말이야, 사람이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잃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네가 나한테 해준 거 40년 전에 내가 자네한테 했던 거랑 똑같다면서 그게 다 돌고 도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억 원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노인의 한마디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합니다. 냉동식품, 생수, 과일 박스를 트럭에 싣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배달합니다. 하루에 150건에서 200건 정도를 배달하면 월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대기업 현장 소장 출신이 30년간 수백 명을 지휘하던 사람이 새벽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으니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까지 생수 박스를 들고 올라갈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감독하던 제가 이제는 새벽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구나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월급날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며 땀 흘리는 일이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몸 쓰던 사람이니까요. 5억 원은 사라졌지만 아내와 저는 아직 함께입니다. 넓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아내의 허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은 제가 새벽 배달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국밥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찬바람 맞으며 배달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먹는 그 국밥 한 그릇이 예전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김복만 어르신은 제가 연결해드린 복지관을 통해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습니다. 배달 쉬는 날 점심때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르신은 저를 볼 때마다 그때 그 김밥값 이제야 받았다며 웃으십니다. 저도 웃습니다. 40년 만에 갚은 김밥값치고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퇴직을 앞둔 후배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30년 경력이 있어도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손익분기점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망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것을, 금리가 2배로 오를 것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자영업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감당이 안 됩니다. 월 32만 원이던 이자가 58만 원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26만 원 차이가 사업의 생사를 가릅니다.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년은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처럼 전 재산을 올인하면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5억 원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40년 전 김밥 두 줄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폐업하는 날 마지막 손님에게 정성껏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렸던 그 행동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실패담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패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마음을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배달하다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불 켜진 집들이 보입니다. 저 안에서도 누군가는 창업을 고민하고 있겠지, 누군가는 퇴직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밤잠을 설치고 있겠지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